예, 뭐 지난해에도 여러 금리 변동이라든지 경기라든지요, 실적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요. 새해 2020년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미칠 주요 핵심 변수들을 미리 내다보고 그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 수립하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IBK 연금보험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는 뭐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질 걸로들 보이는 거죠, 지난해보다는요? 네, 뭐 아무래도 연말에 그래도 작년에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좀 좋게 넘어와서 예. 올해 연초에는 일단 좀 좋은 분위기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해 각 자산별로 성과가 어땠는지부터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가 이제 경자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흰 쥐의 해인데 네. 작년에는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기해년 이래가지고 황금돼지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변동성이 좀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황금돼지해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 자산 시장들을 보게 되면 유례 없이 모든 자산 가격들이 결과적으로 상승세를 크게 보였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이제 이 나스닥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지수 기준으로 한 3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연간 35% 예. 오른다는 거죠. 특히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계속해서 이제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하는 이런 모습들 좀 보였고요. 뭐 미국 증시에는 못 미치지만은 뭐 우리 증시도 아까 이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체로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으면 그 반대에 있는 안전자산 채권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이기가 일반적인데 지난해는 또 채권 시장도 강했거든요. 네. 뭐 미국 회사채 시장도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국채도 보게 네. 되면 한 저거 좀 지워주십시오. 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연초에 채권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보면 주식도 강했고 채권도 강했던 흐름이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 시장들이 뭐 주식, 채권, 또 네. 유가까지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연준이 또 지난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글로벌리 통화 정책이 다시 좀 완화 기조를 보였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결국은 유동성 장세가 지난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중이야 사실 또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름 생각하면요. 지난해 여름에는 뭐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네. 연말로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유가나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 모두 올랐다. 예. 끝만 놓고 보면 그렇죠.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주제, 올해 금융시장, 자산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지난해 시장을 조금 네. 길게 말씀드리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의 한 해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과연 이 2020년 올해에는 이 지난해의 유동성 장세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실적 장세 또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뭐 이 전체적으로 이 자산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펀더멘탈의 회복 여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지난해에도 결국은 뭐 연준 등등 글로벌 각국 이 통화 당국이 통화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겠냐 없냐 여부. 그리고 또 올해는 뭐 우리나라에도 올해 4월 달에 또 총선이 있고 또 내년 올해 11월에는 또 미국에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지난해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시달렸던 게 미중 간 무역 협상 결국은 이제 글로벌 대외 불확실성의 재확산 이 부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크게 보면 요 4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올해 자산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보통은 새해가 되면 이제 지난해 올해 되게 헷갈리는데 아주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경기 얘기, 경제 판단. 지난해에도 보면은 경기 침체, 아래 공포 이런 얘기를 초반, 중반까지는 꽤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우려는 그러면 사라진 것인지,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에 따른 영향으로 경기가 좀 좋아질는지, 경제 펀더멘탈부터 좀 보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한 2년여를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18년, 2019년
글로벌을 봤었을 때는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국면들을 확연히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미국 경제를 제외하고 볼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흔히 말하는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표로 보게 되면은 거의 지난 2년 동안 계속 아래쪽을 향했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벌 경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프락시로 쉽게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거의 10년여 만에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1년 내내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난 2년 동안은 글로벌 경기가 확연한 둔화 추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를 우리가 약간 길게 보는 일단 추세적인 접근과 그리고 순환적인 그런 사이클로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주 긴 장기 추세성에서는 이 구조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는 흐름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둔화 추세 속에서도 단기 순환 사이클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올해는 경기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장기 추세는 다소 아래쪽으로 향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순환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러한 어떤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게 결국 우리나라 수출이 벌써 이미 조금 반등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지난해 연간으로 국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두 자리 한 10점 몇 % 좀 기록을 했는데요. 12월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이 증가율 폭이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수출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5%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10월, 11월 제 기억으로는 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한 14% 정도 갔다가 지금 12월에는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이제 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는 뭐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인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이너스 14%까지 갔던 게 마이너스 5%까지 반등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어쨌든 이제 1단계라는 단추를 지금 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내 수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량, 물동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른바 재고에 대한 조정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올해는 이 소순환적인 사이클 상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은 나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가 바닥을 좀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하려는 모양새를 국내 증시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보다는 조금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2020년 자산시장에 미치는 핵심 변수들 두 번째는 경기 부양책의 어떤 변화들, 수단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지난해에 뭐 주식, 채권, 뭐 원자재 시장 다 좋았던 이유가 이제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동성 장세였던 돈을 말씀이죠. 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연준이 지난해 이른바 우리가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 기준으로 연준은 그 지난해 이 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지만 계속 단서를 달고 있는 게 경기는 좋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던 경기 둔화 흐름과는 좀 무관하게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경기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를 낮춰줬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산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작년처럼 이렇게 연준이라던가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통화를 완화해 가면서 돈을 푸는 그런 어떤 정책들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취하기가 좀 어려워졌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들이 지금 다 올라가는 이런 장세들은 조금은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올해는 아예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 경기 부양책의 그 어떤 무게 중심이 통화 정책에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
경기 부양책의 무게 중심이 통화 정책에서 다소 재정 정책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지난해 대비 올해도 예산 증가율이 9%대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됐고요. 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들을 지금 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어떤 전방위적인 돈풀기 정책에 의한 부분보다는 조금은 정책 효과가 좀 낮겠지만은 그래도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의지는 계속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유럽 쪽에서 그동안에는 이 독일 자체가 재정 확대에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는데 최근에 독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재정을 좀 풀려 나가자 뭐 이런 네.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들이 있나요, 국가들이요? 문제는? 네. 사실은 그 유럽에서 가장 이제 핵심국은 결국 이제 독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뭐 독일은 재정 흑자 기조를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에 네. 뭐 재정 정책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독일 자체가 재정 확대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도 지난해 유럽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유럽이 세계 경제를 이끌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세계 경제를 좀 까먹었던 유럽이 어느 정도만 해준다고 했었을 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이 경기 부양책이 좀 강도는 약하지만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의 의지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변수, 각국 주요국들의 경제 정책의 변화들을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국내외 이 정치적인 변수들이 꽤 있습니다. 네. 선거 일정들이 있는데, 예. 특별히 뭐 국내 총선보다는 미국의 이제 대선이 좀 더 큰 영향들을 물줄기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난 한 해를 놓고 보면은 뭐 8월, 뭐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고 어떻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흘러갈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4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상당히 조금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미국의 대선, 결국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이죠. 이제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역대의 이 미국 대통령들의 이제 재선을 보게 되면 사실은 미국 대통령 중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제 기억에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 부시가 그랬고요. 뭐 지미 카터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재선에 실패했던 이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재선이 있었던 그 해의 경제 성장률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트럼프 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올해 재선을 치르는 가장 핵심 전략은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를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됐던 중국과의 갈등을 이제 빠르게 조금 이제 봉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키워나가기보다는 조금 봉합을 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 이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미국 대통령들은 이른바 이제 미국을 세계 경제의 어떤 중심 또 세계 경제 어떤 뭐 경찰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은 왜 우리가 세계 경제에 뭐 봉사를 해야 되느냐? 왜 미국 경제가 무역 적자를 계속 감소해가면서 세계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뭐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어떤 불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올해의 경제를 좋게 하는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이 무역 적자에 대한 해소 쪽으로 이제 네.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1단계 무역 합의가 지금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2단계, 3단계가 남아 있죠.
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조금 아직도 협상이 풀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유럽 또 신흥국 중에서도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 관세 전쟁의 타겟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상반기까지는 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좀 완만하게 끌어가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하반기 가서 대선에 좀 어느 정도 근접했었을 때는 다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관세 전쟁이 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재선 전략이 단순히 경제 성장에 맞춰져 있을지 아니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쪽에 맞춰져 있을지 이 부분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는 다시 좀 분위기가 조금 찬바람이 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는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간의 얘기를 하신 길에 이 얘기 하나만 그럼 짚고 넘어갈까요? 중국이 또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황은 어떤지 좀 잠깐 봐주세요. 네. 네, 일단은 뭐 그 중국 당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춘절, 뭐 우리나라로 보면 설날이죠. 이제 설날 연휴를 대비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계속 벌여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 그동안 좀 눌려섰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중국도 이제 유동성을 좀 공급해 가면서 경기에 조금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1단계 이제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는 지금 1월 15일 날 지금 서명식 갖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풀려나가긴 하는데, 중국도 2단계, 3단계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중국도 경기 부양을 통해서 좀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면서 미국하고는 조금 장기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변수도 짧게 보겠습니다. 4가지 이제 변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예,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뭐 앞서서 이제 연결돼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1월 앞두고 네. 미국의 대선 관련돼서 예. 트럼프의 전략이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뭐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과 어떤 관세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얘기하기가 되게 지겨운 게 브렉시트인데, 브렉시트 투표한 지가 2016년 6월이에요. 지금 뭐 3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브렉시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월 말에는 브렉시트가 이제 정말로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이제 이행 기관 내지는 뭐 전환 기간이라 해가지고 영국하고 유럽 연합하고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도 초에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이제 보수당이 과연 이제 유럽연합과 어떠한 협상을 해 나갈지도 뭐 상반기에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연말 데드라인에 임박해서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될 거다. 결국은 지난해에도 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브렉시트 이 두 양축이 이제 불확실성의 원흉으로 작용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 두 이슈가 좀 가라앉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뭐 북미 협상 이런 것들도 적어도 이제 연초 흐름들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그런 변수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변수들을 종합해 봐서 올해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갈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4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결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순환적인 경기 측면에서는 그래도 경기의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리고 올해 통화 정책의 추가적인 어떤 부양 조치를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제 재선이나 또 선거 관련해서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긍정적이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다시 긴장감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안전자산인 채권보다는 그래도 위험자산인 주식 쪽이 조금 더 점수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반기가 이런 위험자산들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난해에는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선진국, 특히나 이제 달러화 자산들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올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조금 다소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고 특별하게 대외 악재들이 상반기에 좀 조용하다고 한다면
비달러화 자산들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흥국들의 위험 자산, 주식시장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자산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또 전반적으로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경기 여건이 안 좋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적어도 수출의 반등 또 경기의 반등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 대비로는 올해 상반기는 조금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연말로 갈수록 재차 불확실성들이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 어느 시점엔가는 다시 우리가 이 안전자산을 좀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 관리의 시기들을 또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네. 위험 자산의 상승을 좀 기대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해보자. 뭐 이렇게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2020년 새해에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들하고요. 자산 배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